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을 이대로는 못 보내줘요. 이정아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으며 의사의 흰 가운을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판이 차갑게 빛났다. 정화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복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녀는 느낄 수조차 없었다. 손에는 아직도 남편의 차가운 체온이 남아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꼭 잡았던 그 손, 점점 차갑게 식어가던 그 손. 정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내가 남편을 죽인 거야. 내가 말이야.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병원에는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평범해 보이는 55세의 여인을 이토록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왜 남편의 생명 앞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걸까?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간다.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정화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비를 들어 올렸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냄비가 손목에 부담을 주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국자로 간을 맞추었다. 소금을 한 꼬집, 국간장을 조금. 국물을 떠서 입에 대보니 딱 맞았다. 정화는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반찬통을 정리했다. 김치, 깍두기, 오이 무침, 콩나물. 20개가 넘는 반찬통을 일렬로 늘어놓으니 작은 식당의 주방이 더 비좁아 보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남편 박종수는 홀에서 의자를 내리고 있었다. 25개의 의자를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서 내려놓는 일. 15년째 반복하는 일이었다. 그는 의자를 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정화가 주방에서 물을 달라고 소리쳤고 종수는 짧게 대답하며 일회용 컵에 물을 따라 주방으로 가져갔다. 땀을 닦던 부인은 물을 받아 마셨다. 날씨가 추워지니 국물 찾는 손님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정화의 말에 종수는 짧게 그렇다고만 답했다. 종수의 대답은 늘 짧았다. 정화는 남편의 무뚝뚝한 대답에 익숙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침묵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침묵. 오전 6시 가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다. 4명의 남자가 들어와 해장국을 주문했고 정화는 능숙하게 뚝배기에 국을 담아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손님들은 후루룩 국물을 들이켰다. 밥을 말아먹고 김치를 집어먹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국물이 어제보다 짜다고 투덜거렸다. 종수가 테이블로 다가가 사과하며 바꿔드릴지 물었고 손님은 그냥 먹겠다며 단골인데 신경 써달라는 말을 남겼다. 종수가 허리를 숙이자 손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표정이 어두워진 종수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정화는 남편의 표정을 보았지만 바쁜 아침 시간에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 점심시간도 비슷했다. 손님들은 계속 들어왔고 정화와 종수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손님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물을 달라는 소리, 반찬을 더 달라는 소리, 계산을 요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종수는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어떤 손님은 친절했지만 어떤 손님은 무뚝뚝했고 또 어떤 손님은 까다로웠다. 15년간 식당을 해왔지만 종수는 여전히 손님 응대가 힘들었다. 특히 요즘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다. 정화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밥상에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를 차렸다. 종수는 가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참이었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밥을 떴다. 정화는 남편이 반찬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저 밥에 국물만 말아 후루룩 넘기고 있었다. 요즘 입맛이 없나 봐. 어디 아픈 데 있어. 병원 가볼까? 아니야.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종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응?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 정화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그대로 공중에 멈춘 채 남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못하겠어. 더는 못 버티겠어. 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지쳤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고,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어떤 손님은 잘해줘도 짜증만 내고, 어떤 손님은 트집만 잡고,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드니까. 정화야, 나 이제 쉬고 싶어. 정화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저렇게 생기를 잃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게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큰애 이제 시집 가야 하고, 둘째도 곧 결혼해야 하는데, 지금 가게 그만두면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나는 못하겠어. 종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정화는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넓고 든든했던 어깨가 지금은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굽어 보였다. 정화는 남편의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을 잡았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응? 아이들만 결혼 보내면. 그때는 우리도 가게 정리하자. 그만두고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자.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종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어두워졌다. 약속할게, 여보. 아이들만 결혼시키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도 쉬자. 내가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만 더 힘내줘. 정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종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러나 종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고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날 저녁 정화와 종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가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종수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화가 아직 안 주무셨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정정했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짧은 머리, 약간 구부정한 등.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기다렸지. 밥은 먹었니? 네. 가게에서 먹었어요. 정수야, 어서 들어와. 피곤하겠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종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다는 말에
어머니는 괜찮다며 잠이 안 와서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종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종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화는 먼저 씻겠다며 욕실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종수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다. 오늘 장사 잘 됐니? 그냥 그래요.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많이 힘들지? 종수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 오늘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종수가 먼저 물었다. 어머니는 심근경색이 있어 매일 약을 먹어야 했다. 종수는 늘 어머니가 약을 제대로 챙겨 먹는지 확인했다. 아이고, 그게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자꾸 깜빡한다. 오늘도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리네. 어머니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종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알아. 꼭 챙겨 먹을게.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요즘 들어 어머니가 깜빡하여 약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정수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마. 엄마, 눈에는 다 보여. 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엄마, 저 가게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정화한테 말했니? 오늘 말했어요. 근데 아이들 결혼까지는 버티래요. 그래.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수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집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일이나 잘하면 돼. 집안일은 엄마가 할게. 밥 차리고 빨래하고 손주들 챙기는 건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종수는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가족인데.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날 밤 종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잠깐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 위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며칠 후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이선옥은 엄마의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씩 종수에게 전화를 했다. 종수야, 나야. 엄마는 잘 계시니? 엄마는 잘 계셔. 매일 손주들 챙기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그래, 다행이다. 내가 자주 못 가서 미안하네. 너는 잘 지내고 있어? 선옥의 물음에 종수는 잠시 침묵했다. 누나, 왜? 무슨 일 있어? 나 진짜 힘들어.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옥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가게 일이 정말 못하겠어. 매일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지겹고 몸도 너무 힘들고. 누나, 나 이제 쉬고 싶어. 종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선옥은 한숨을 쉬었다. 정화한테 말했어? 응, 말했어. 근데 아이들 결혼 보내야 한다고. 그때까지는 버텨. 정화 말도 일리가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잖아. 전화를 끊고 종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정화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아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그냥 좀 답답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병원에 가보시겠냐는 정아의 물음에 어머니는 아니라며 괜찮다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말했다. 정아는 걱정스러웠지만 가게를 열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고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셨다. 며칠 후 종수가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또 소파에 앉아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종수가 또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종수는 병원에 가시라고 내일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약 먹으면 나으니 아들이나 일 잘하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심시켰다. 종수는 걱정했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시니 어쩔 수 없었다. 12월 중순 시어머니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정아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숨을 헐떡이는 것을 봤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예전보다 힘들어 하셨다. 정아가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내일 가겠다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정아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전날 밤 손님이 유난히 많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정아는 부랴부랴 옷을 입고 시어머니 방으로 인사를 하러 갔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실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다. 정아는 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평소와 다르게 일어나지 않고 계셨다.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대답이 없었다. 정아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굳어 있었다. 여보, 빨리 와요. 정아의 비명에 종수가 달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굳어 있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보인다고, 아마 새벽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말했다. 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종수는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다. 정아는 남편을 붙들고 함께 울었다. 종수의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친척들이 모였고 이웃들이 조문을 왔다. 종수는 3일 내내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아는 조문객을 맞으며 장례식을 치렀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그녀도 힘들었다. 정아에게 시어머니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기둥이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정아가 가게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관을 씻고 화장터로 향할 때 종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엄마, 가지 마세요. 그는 관을 붙잡고 울었다. 정아도 아이들도 친척들도 모두 함께 울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렸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다. 장례식 이후 종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도 말이 적었지만 이제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정아는 남편을 걱정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하던 집안일을 이제 그녀가 다 해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점심시간까지 일하고 잠깐 집에 들어와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다시 저녁 장사를 위해 가게로 가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하루가 24시간으로는 모자랐다. 한 달이 지났다. 2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 종수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남편에게 오늘은 가게 안 나와도 된다고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집에서 좀 쉬라고 말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종수는 집에 남았다. 하지만 쉬지 못했다. 아침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고 점심도 먹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그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다. 한 병을 마셨다. 2병을 마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3병째를 비우고 있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셨다. 집안일을 하시던 어머니 모습과 손주들을 돌보시던 어머니의 미소가 생각났다. 종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다. 술과 담배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며칠 후 종수는 누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종수야, 나야.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선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신경이 쓰였다. 힘들어, 누나.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혼자 집에 있으면서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게 가기도 싫고. 누나, 나 어떡하면 좋아? 선옥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다. 종수야, 술 마시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응, 정화가 알아? 모를 거야.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마셔. 야, 그러면 안 돼. 술로는 해결이 안 돼. 알아. 근데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어. 정말 힘들어. 선옥은 한숨을 쉬었다. 동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 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내가 이번 주말에 갈게. 정화하고도 얘기해 볼게. 조금만 버텨. 알겠지? 응. 누나, 하지만 종수는 버티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술을 더 자주 마셨고 담배도 늘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우던 것이 한 갑 반, 2갑으로 늘어났다. 집 베란다에서, 가게 밖에서,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서도 담배를 피웠다. 정화는 매일 남편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를 맡으며 걱정했다. 담배 좀 줄이라고 몸 망가진다고 말했지만 종수는 알았다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피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다. 정화는 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특히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손님이 몰릴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주문을 받다가 서빙을 잊어버리고 계산을 하다가 음식이 타기도 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다. 온몸이 쑤셨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부어올랐다. 집에 들어서니 종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니, 보고 있다기보다는 그저 켜놓고 멍하니 있는 것 같았다. 정화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종수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2달 동안 집에서 쉬었지만 그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기력해 보였다. 정화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남편을 집에 혼자 두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술만 마시고 담배만 피우며 어머니만 그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가게에 나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정화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혼자 가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특히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손님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화는 말을 이었다. 여보, 당신도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엄마 생각만 하고 술만 마시고 차라리 가게에 나와서 같이 일하면 어떨까? 점심시간에만이라도 와서 일을 해봐. 종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 아직 아이들 결혼시켜야 해. 큰애는 이제 시집 가잖아.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둘째도 곧 결혼해야 하고. 정화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여보, 약속할게. 아이들만 결혼 보내면 그때는 가게 정리하자. 그만두고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자.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당신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정말 편하게 살자.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종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다. 나 못할 것 같아. 정말 못하겠어.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점심시간만 나와줘. 나머지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점심시간에만 와서 도와주면 나는 큰 도움이 돼. 응. 정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종수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정화도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아이들 둘 다 결혼시키면 정말 그만두는 거지. 우리 둘이 편하게 사는 거지. 그럼 약속해. 그때는 우리 가게 정리하고 편하게 살자.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점심시간만 나갈게. 고마워,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힘내자. 정화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이후 종수는 다시 가게에 나와 점심 장사를 도왔다. 그리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봄이 왔지만 종수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가게에 나와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게 고역이었다.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었다. 어떤 손님은 반말을 했고, 어떤 손님은 반찬이 적다고 불평했고, 어떤 손님은 서비스가 느리다고 짜증을 냈다. 종수는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짓눌려 오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종수는 가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한 대, 두 대, 세 대. 3월까지만 해도 점심 후에 두세 대 정도였다. 담배를 피우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정화가 가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가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종수는 집에 돌아가면 소주를 마셨다. 한 병, 두 병, 세 병.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셨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집안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손주들을 돌보시던 어머니의 미소가. 4월이 되자 종수의 담배 양이 늘었다. 하루에 2갑을 넘어섰고 가끔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렸다. 처음에는 숙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두통이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정화는 종수에게 머리가 아픈지 물어봤고 병원에 가보면 어떨지 물어봤으나 종수는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병원을 가지 않았다. 여름이 왔다. 종수의 담배는 하루에 2갑 반으로 늘었다. 점심 후에는 대여섯 대를 피웠고 집에서는 쉬지 않고 피웠다.
베란다는 담배꽁초로 가득했다. 어느 날 종수는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종수야,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종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선옥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너 또 일 시작했다며? 정한테 들었어. 응. 괜찮아?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정화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점심시간만 나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 종수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했다. 그럼 다시 쉬어. 정한테 말해봐. 말했어. 근데 아이들 결혼시켜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누나,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정한테 말을 해볼까? 아니야. 누나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 전화를 끊고 종수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연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7월, 종수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게에서 서빙을 하다가 갑자기 휘청거릴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면 괜찮아졌다. 정화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종수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정화가 병원을 가봐야겠다며 두통도 계속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종수는 괜찮다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종수의 담배는 이제 하루에 3갑에 가까워졌다. 베란다 바닥은 담배꽁초로 뒤덮였고 담배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정화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녀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고 저녁 늦게까지 혼자 장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떠안고 있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9월 종수의 두통이 더 심해졌다. 이제는 두통약을 먹어도 잘 가라앉지 않았다. 종수는 가끔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화는 다시 한번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종수는 괜찮다며 조금 쉬면 낫는다고 말했다. 종수는 병원을 가지 않았다. 사실 그는 두려웠다. 병원에 가면 심각한 병이 발견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았다. 정화가 혼자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10월 말 종수는 가게에서 서빙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휘청거렸지만 테이블을 잡고 겨우 버텼다. 이를 본 정화는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남편이 완강히 거부하니 어쩔 수 없었다. 정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병원을 권유할 수 있었으나 큰딸의 결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다. 정화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국물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다. 종수는 오늘도 점심시간에만 나왔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정화는 혼자 하루 종일 일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어두웠다. 정화는 불을 켰다. 여보, 다녀왔다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정화는 침실로 갔다. 종수는 침대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정화는 남편을 깨우려 했다. 하지만 종수는 반응이 없었다. 정화는 남편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느꼈다. 종수는 눈을 떴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는 아내를 보았지만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여보, 병원 가야 해. 일어나. 종수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종수는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극심한 고통이 얼굴에 드러났다. 종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온몸이 경직되었다. 정화는 공포에 질렸다. 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고 정화가 부축했다. 그 순간 종수의 왼쪽 팔이 축 늘어졌다. 종수는 자신의 팔을 보았다. 왼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말이 어눌해지고 혀가 꼬이는 것 같았다. 종수는 무언가 말하려고 애를 썼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다. 종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상황을 파악한 구급대원은 지금 바로 간다며 환자를 안전하게 눕히고 호흡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침대에 눕혔다. 종수는 이제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 정화는 공포에 질렸다. 남편이 죽을 것 같았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어와 신속하게 종수를 들것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다. 혈압이 너무 높다고,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에 종수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화도 함께 탔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화가 괜찮다고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밤길을 달렸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달려나와 종수를 응급실로 옮겼다. 정화는 대기실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의사는 나오지 않았다. 정화는 불안에 떨며 기다렸다. 새벽 3시 의사가 나왔다. 정화는 벌떡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어떻게 됐어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정화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뇌 안에 큰 출혈이 있어서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정화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사가 그녀를 부축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희박합니다. 출혈 부위가 너무 크고 뇌 손상이 심합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음, 흡연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고 수술을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목격했던 그 장면이 펼쳐졌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을 이대로는 못 보내줘요. 정화는 의사의 흰 가운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의사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제 남편만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판이 차갑게 빛났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있던 정화는 6시간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다리는 저려왔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다. 수술실 문 위의 수술 중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까지 그녀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정화는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손을 모아 기도하듯 쥐고 있었다. 신을 믿지 않는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정화는 중얼거리며 울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그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큰딸 민지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지가 어머니 옆에 앉자 정화는 딸을 보았다.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괜찮을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둘째 아들 준호도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복도를 뛰어와 어머니 앞에 섰다. 정화는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수술 중 불이 켜져 있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간혹 간호사들이 복도를 지나갔고 다른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정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저 수술실 문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정화는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너무 몰아붙였어. 너희들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가게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아빠한테 너무 무리하게 시켰어. 아빠가 힘들다고 했는데 엄마가 못 들은 척했어. 이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거야. 정화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민지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정화는 흐느꼈다. 준호도 눈물을 닦았다. 그때 종수의 누나인 이선옥이 도착했다. 종수는 어디 있어? 선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급하게 달려온 탓에 숨이 차 있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형님, 죄송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종수가 어떻게 됐다고?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어요. 선옥은 정화의 옷깃을 잡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선옥은 간호사에게 물어 상황을 파악했다. 뇌출혈, 응급수술, 의식불명, 생존 가능성 희박. 그녀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동생을 보았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있는 동생, 호흡기를 달고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있는 동생. 선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화는 선옥 옆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선옥은 정화를 밀쳤다. 올케 때문이야. 종수가 그만두고 싶다고 했잖아. 나랑 몇 번을 전화 통화했었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때 그만두게 했어야지. 왜 붙잡았어? 선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면 다야? 엄마 돌아가시고 2달 만에 다시 일 나오라고 했잖아. 바쁜 시간만이라도 나오라고. 종수가 나한테 얼마나 하소연했는데. 선옥은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쉬고 싶다고 말했어. 그래도 너는 계속 붙잡았잖아. 아이들 결혼시켜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만큼 벌었으면 됐지. 얼마나 벌려고 그러는 거야? 술 마시는 거 봤잖아. 담배 하루에 3갑씩 피우는 거 봤잖아. 2통 있다는 거, 어지럽다는 거. 다 알면서도 병원에 안 갔잖아. 그런데도 가게에 계속 나오라고 했잖아. 종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정화는 선옥이 말한 대로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남편이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강하게 붙잡았을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겨우 2달 만에 다시 일 나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통이 있다고 어지럽다고 했을 때 왜 병원에 강하게 데려가지 않았을까? 미안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선옥은 정화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미안해서 뭐해? 이제 종수 어떻게 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딱 1년 만에 아들마저 잃으라고?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큰딸이 엄마를 일으켰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빠가 보면 슬퍼하실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 선생님,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으며 수술복도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럼 살 수 있나요? 우리 남편 살 수 있나요? 정화는 의사의 팔을 붙잡았고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이 정화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출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합니다. 뇌출혈로 인해 뇌 조직이 상당 부분 손상되었습니다. 이틀이 고비입니다. 이틀 안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화는 그 의미를 알았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지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준호도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았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죠? 네. 희망은 있습니다. 환자분이 강하게 버텨주신다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희망. 그 단어가 정화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 그것만 있으면 됐다. 언제쯤 면회할 수 있나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1시간 후쯤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너머로 사라졌고 민지와 준호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정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화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죄책감,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1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와서 한 명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자 정화는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다. 여러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각 침대마다 각종 의료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들렸다. 간호사가 정화를 안쪽 침대로 안내했고 그곳에 누워있는 종수를 본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가 꽂혀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지만 종수는 반응이 없었다. 정화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종수의 차갑고 축축한 손을 잡았다. 여보 나야 정화야. 알아들어? 하지만 종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어. 정화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제발 일어나줘. 나한테 화내도 좋으니까,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제발 눈만 떠줘. 응?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보호자분, 시간 다 되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화는 종수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나 한 번 더 남편을 바라보았다. 다시 올게. 여보, 꼭 다시 올게. 정화는 중환자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민지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화는 아이들을 껴안았고 세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화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고 아이들이 집에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정화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새벽에 정화는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지만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었다. 얕은 잠이었고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종수가 계속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정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아침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위해 복도를 지나갔다. 정화를 보더니 말을 걸었다. 밤새 여기 계셨냐고 물으며 집에 가서 쉬라고, 환자는 자신들이 잘 돌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화는 괜찮다며 여기 있겠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정화를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올라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면회 시간이 되어 정화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종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여보, 나야? 오늘은 좀 나아졌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정화는 종수의 여전히 차갑고 축축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아침이야. 해가 떴어. 날씨 좋아. 당신이 좋아하는 맑은 날씨야.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다.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봄날이었잖아. 벚꽃이 활짝 핀 날. 당신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 걸었잖아.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서 난 너무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근데 당신은 계속 웃으면서 말 걸었었지. 정화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보,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아무 걱정 없던 그때로. 응? 가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하지만 종수는 대답이 없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정화는 종수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나 중환자실을 나왔다. 오후가 되어 민지와 준호가 병원에 도착하여 어머니에게 김밥과 음료수를 가져왔다. 엄마, 좀 드세요. 엄마가 쓰러지면 안 돼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정화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어 삼켰다. 저녁 면회 시간이 되어 정화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종수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 정화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여보, 아이들이 왔었어. 민지랑 준호. 둘 다 당신을 걱정해. 빨리 일어나서 아이들 안심시켜줘. 응? 정화는 종수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 깨어날까?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 여보, 제발 포기하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정말이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째 날이 지났지만 종수는 깨어나지 않았다. 둘째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돌자 정화는 의사를 붙잡았다. 선생님, 우리 남편 어때요? 좀 나아졌나요?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고 심박수도 안정적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나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분이 버티고 계십니다. 보호자분도 힘내셔야 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티고 있다. 남편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환자분께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의식은 없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자분의 목소리가 환자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다. 둘째 날 저녁, 선옥이 병원에 왔다. 선옥은 정화가 동생을 너무 몰아붙인 탓이라고 생각되어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런데 선옥은 중환자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정화를 보았다. 잠시 선옥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너무 올케한테 화를 냈어. 올케가 나보다 더 힘들 텐데.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종수가 힘들다고 전화할 때마다 그냥 위로만 했었고,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 내가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는데, 동생을 저렇게 만든 건 내 잘못도 커. 내가 올케한테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했었는데.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정화를 불러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물었다. 이틀이 고비래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선옥은 한숨을 쉬며 정화를 바라보았다. 정화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다. 올케,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먹긴 뭘 먹어? 얼굴 봐. 뭘 먹었어?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옥은 가방에서 빵과 우유를 꺼냈다. 이거라도 먹어. 올케가 쓰러지면 누가 종수 돌봐. 정화는 빵을 받았지만 먹지 않고 그저 손에 들고 있을 뿐이었다. 먹으라니까. 정화는 천천히 빵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다. 선옥은 중환자실 창문으로 다시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따랐던 동생, 착하고 순한 동생이 저렇게 누워 있다. 종수야, 선옥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고 차가웠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선옥도 자책하고 있었다. 종수가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조금만 더 버텨.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동생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날 밤이 깊어갔다. 자정이 넘었지만 정화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갔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이었다. 정화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야위고 지친 얼굴, 남편을 이렇게 만든 얼굴이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형편 좀 나아지려고. 그것만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미안해. 그날 밤 정화는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 이틀이 지났지만 종수는 깨어나지 않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뇌압도 안정되었고 활력 징후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화가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장기간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의사는 말을 멈췄고 정화는 알았다. 혹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저는 기다릴게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의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세요. 보호자분이 버티셔야 환자분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화가 의사를 불렀다. 제가 남편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환자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보호자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났지만 종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정화는 매일 병원에 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에 가서 재료를 준비했다. 가끔씩 가게 일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가게를 맡기고 아침에 병원에 도착했다. 저녁까지 병원에 있다가 다시 가게로 가서 저녁 장사를 마무리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일어났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되며 정화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깊게 푹 꺼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이었다. 정화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고 시간이 되면 중환자실 문 앞에서 대기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정화는 종수 옆으로 가서 그의 여전히 차갑고 축축한 손을 잡았다. 여보, 나야, 정화야, 알아들어? 하지만 종수는 반응이 없었고 정화는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오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왔어. 아침부터 줄을 섰더라. 당신이 만든 국물 맛이 그리워서 온 거래. 단골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 사장님 어디 갔냐고. 내가 말했어. 잠깐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빨리 나으시라고. 사장님 국 없으면 허전하다고.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종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여보, 우리 가게 국물 맛있지? 당신이 매일 새벽부터 뼈 고아서 만든 거. 손님들이 다 알아. 이 집 국물은 정성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맛있다고. 당신 정성이 국물에 다 녹아 있어. 여보, 빨리 나와서 다시 국 끓여줘야 해. 나는 당신처럼 못 만들어. 정화의 목소리가 떨리며 종수의 손에 입을 맞췄다. 여보, 제발 일어나줘. 나한테 화내도 좋으니까.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제발 눈만 떠줘. 나 여보 없으면 못 살아. 정말이야.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면 정화는 종수의 손을 천천히 놓고 뒤를 돌아보며 한 번 더 남편을 바라본 뒤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 정말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한 달이 지나 12월이 되었지만 종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남편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정화는 매일 병원에 와서 면회 시간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가게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무엇이든 말했다. 어느 날 선옥이 병문안을 와서 중환자실 창문으로 동생을 보았다.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동생은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깨어났어? 선옥이 정화에게 물었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의사가 뭐래? 모른대요. 언제 깨어날지. 그럼 평생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고 선옥은 한숨을 쉬었다. 옳게. 포기해. 정화는 선옥을 바라보았고 선옥의 얼굴은 단호했다. 뭐라고요? 종수 이제 포기해. 더 이상 소용없어.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포기해요? 그래. 내 남편이지. 근데 저렇게 누워만 있는 사람 평생 돌볼 거야? 옳게는 아직 55이야. 인생이 남았어.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만 같을 거야? 형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의사도 모른다잖아. 언제 깨어날지.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저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동안 넌 어떻게 살 건데? 가게 하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넌 이미 반쯤 죽어가고 있잖아. 얼굴 좀 봐. 사람이 아니라 귀신 같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옳게.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평생 져야 해. 종수가 그만두자고 했을 때 놔줬어야 했어.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 후회한다고 종수가 깨어나?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선옥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형님,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선옥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저 무의미한 짓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남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설령 남편이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은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이다.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정화는 오늘도 병원에 있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종수를 바라보았다. 종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여보, 새해야, 우리 올해는 꼭 함께 보내자. 응? 여보가 일어나서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둘이서 살면 돼. 가게도 그만둘래. 그냥 조그만 집에서 우리 둘이 살자. 그게 내 소원이야. 여보, 들리지? 하지만 종수는 대답이 없었고 정화는 면회 시간마다 종수의 몸을 닦아주었다. 간호사들이 해주기는 했지만 정화는 직접 하고 싶었다.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종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이마, 뺨, 턱. 조심스럽게 닦았고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었다. 여보, 시원하지? 내가 매일 닦아줄게. 정화는 중얼거리며 남편을 돌보았고 종수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뺨이 푹 꺼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한때 건강하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보, 밥 좀 먹어야 하는데 린 거만으로는 힘들 텐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중에 코로 영양식 넣어준대. 그럼 좀 나아질 거야. 정화는 종수의 차갑고 말라있는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말했다. 여보, 제발 일어나줘. 나 너무 보고 싶어. 여보 목소리도 듣고 싶고 여보 웃는 모습도 보고 싶어. 제발. 정화는 흐느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으며 종수가 쓰러진 지 석 달이 지났다. 정화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생활이 석 달째 계속되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가게 일과 병원,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느라 그녀는 완전히 탈진했다. 어느 날 정화는 가게에서 국을 끓이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손님이 119에 신고했고 정화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과로입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입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다.
정화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다. 선생님, 저 퇴원할게요. 아직 링거도 다 안 끝났는데요. 보호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최소 하루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정화는 링거를 빼고 일어났다. 의사가 말렸지만 그녀는 병원을 나와 곧장 종수가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정화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쓰러져서. 나도 힘든가 봐. 근데 괜찮아. 나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까 여보도 힘내. 응? 정화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정화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정화는 15년간 운영했던 가게 문을 닫았고 그곳에는 추억이 가득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곳, 손님들이 웃으며 밥을 먹던 곳,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하던 곳. 정화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메뉴판, 낡은 테이블, 주방의 낡은 냄비들이 모두 추억이었다. 여보, 미안해. 우리 가게 문 닫기로 했어. 나 혼자는 안 되겠어. 여보가 없으면 이 가게도 의미가 없어. 정화는 빈 가게에서 혼자 울었다. 3월이 되어 종수가 쓰러진 지 넉 달이 지났다. 가게를 정리한 정화는 이제 온전히 남편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다. 매일 병원에 왔다. 아침 면회, 저녁 면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을 찾아왔다. 면회 시간마다 정화는 종수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 봄이 왔어. 밖에 개나리 피고 진달래도 폈어. 우리 예전에 봄 되면 벚꽃 보러 갔잖아. 기억나? 여의도 윤중로에서 손잡고 걸었잖아. 당신이 내 손 꼭 잡고 그때 당신이 말했어. 정화야,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벚꽃 보러 오자. 그랬잖아. 여보, 우리 올해도 가야지. 당신이 일어나면 같이 가자. 응? 정화는 종수의 손을 꼭 쥐었지만 종수는 반응이 없었다. 정화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일기를 썼다. 오늘도 여보는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를 권했다. 깨어나지 않아도 몸을 움직여야 근육이 굳지 않는다고. 나는 동의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걸을 수 있어야 하니까. 물리치료사분이 종수의 팔다리를 움직여 주셨다. 나도 배워서 면회 시간마다 해주기로 했다. 4월이 되어 종수가 쓰러진 지 5달이 지났고 정화는 이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 면회 시간이 아닐 때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걱정하며 집에 가서 쉬라고 여기 계셔봤자 소용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화는 괜찮다며 여기 있겠다고 고집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중환자실 창문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간호사가 깨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화는 눈을 뜨고 목이 뻐근한 채 죄송하다고 말했고 간호사는 집에 가서 주무시라며 환자는 자신들이 잘 돌볼 거라고 말했다. 정화는 일어났지만 집에 가지 않고 복도 의자로 가서 다시 앉아 눈을 감았다. 5월 어느 날 저녁 선옥이 병원에 왔고 중환자실 앞에는 몇 명의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선옥은 그 사이에서 초췌한 모습인 정화를 봤고 정화에게 다가갔다. 얼굴이 어쩌다 저렇게 됐냐고 말을 잇지 못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정화와 선옥은 종수를 볼 수 있었고 한참을 울던 정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종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나야? 정화야? 형님도 왔어. 선옥 형님. 정화는 종수의 손을 쓰다듬었다.
선옥도 반대편에서 종수의 손을 잡았다. 종수야. 나야. 은하. 알아들어? 하지만 종수는 반응이 없이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정아는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꺼내어 종수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이마를 닦고 뺨을 닦고 목을 닦았다. 정아는 부드럽게 남편을 돌보았고 선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또 났다. 정아는 종수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여보, 제발 일어나줘.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제발. 정아는 종수의 손에 입을 맞췄고 그 순간 종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아는 숨을 멈추고 종수의 손을 바라보았다. 혹시 착각인가? 아니, 분명히 움직였다.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여보, 정아는 소리쳤다. 여보, 지금 움직였죠? 손가락 움직였죠? 선옥도 놀라 종수를 바라보았고 종수의 오른손 검지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종수야. 선옥도 소리쳤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정아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외쳤고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손가락이요. 남편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급히 종수를 살피며 손전등으로 눈을 비춰보고 맥박을 확인하며 손을 눌러보았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들리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간호사가 말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아와 선옥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종수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맞네요. 반응이 있어요. 간호사는 급히 의사를 호출했고 당직 의사가 달려와 종수의 눈동자 반응, 근육 반응, 신경 반응을 면밀히 검사했다. 뇌파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건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환자분이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선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호자분이 포기하지 않고 잘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환자분이 보호자분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계속 이렇게 환자분에게 말 걸어주세요. 손잡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환자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럴게요. 매일 올게요. 매일.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의사가 나간 후 정아와 선옥은 다시 종수의 침대 옆에 섰다. 정아는 종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들었지? 선생님이 깨어날 수 있대.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응, 나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정아가 종수에게 속삭이자 종수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올케한테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 종수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나도 이제 계속 면회 올게. 우리 함께 힘내자. 선옥은 정아를 껴안았고 정아도 선옥을 안았다. 두 사람은 종수의 침대 옆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정아와 선옥은 함께 종수를 돌보았다. 두 사람은 종수에게 말을 걸었다. 종수야, 오늘 날씨 좋아? 햇살이 따뜻해. 창문 좀 열어줄까? 여보, 오늘 큰애가 전화했어. 결혼식 날짜 계속 미루고 있어. 당신이 깨어나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빨리 회복하자.
딸 결혼식에 아빠가 꼭 있어야지. 종수는 점점 더 반응을 보였다. 손가락 움직임이 잦아졌고 어느 날은 눈꺼풀이 살짝 떨렸으며 또 어느 날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환자분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의식이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봐주시면 머지않아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정아와 선옥은 희망을 가졌다. 5월 말 종수가 쓰러진 지 6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정아는 평소처럼 면회를 가서 종수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여보, 나야. 잘 잤어. 오늘도 날씨가 따뜻해. 그 순간 종수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다. 정아는 숨을 멈췄다. 종수의 입에서 여보라는 희미한 소리가 나왔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고 작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정아는 종수의 손을 꼭 쥐었고 눈물이 쏟아졌다. 종수는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히 정아를 보고 있었다. 과. 응, 나야, 정화야. 여보, 나 보여? 내 얼굴 보여? 응. 종수는 작게 대답했고 정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 너무 기다렸어. 정아는 종수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종수는 힘없이 정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정아를 쓰다듬고 있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가 와서 종수를 검사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괜찮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아는 의사에게 계속 감사의 인사를 했다. 선옥에게도 연락이 가자 선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중환자실에 들어가 동생을 보았다. 종수는 눈을 뜨고 있었다. 종수야. 선옥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누나, 종수는 작게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고 선옥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누나야. 우리 종수 돌아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옥은 동생의 손을 꼭 쥐었고 종수는 정화를 바라보았다. 아내. 여보, 무슨 말이야? 내가 미안하지.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정화는 종수의 손을 쓰다듬었고 종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깊은 혼수가 아닌 편안한 잠이었다. 정화는 종수의 손을 잡고 울었고 옆에 있던 선옥도 함께 울었다. 종수가 돌아왔다. 정말 돌아왔다. 종수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다. 어느덧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자리를 옮겼다. 6달 넘게 누워 있었던 탓에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종수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병원에 와서 종수를 도우며 재활 치료에 함께 참여했다. 여보, 힘내. 조금만 더. 다리에 힘 줘봐. 정화는 종수를 부축하며 말했고 종수는 힘겹게 다리를 움직였다. 땀이 이마에 맺히고 온몸이 떨렸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정화는 종수의 땀을 닦아주며 격려했고 선옥도 자주 병원에 와서 동생을 응원했다. 종수야, 포기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우리 종수 강하잖아. 이것쯤은 이겨낼 수 있어. 넌 6달 동안 살아남았잖아.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선옥은 동생의 손을 잡았고 종수는 점점 나아졌다. 처음에는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한 달 후에는 팔을 들 수 있게 되었다. 2달 후에는 침대에 앉을 수 있었고
3달 후에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다. 말도 점점 나아져서 처음에는 단어만 겨우 말할 수 있었지만 점점 짧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종아야, 고마워. 당신이 포기 안 해줘서 내가 살았어. 종수는 힘겹게 말했고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는 당연한 일 한 거야. 당신이 내 남편인데 어떻게 포기해?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게 했어. 됐어,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정화는 종수를 껴안았다. 6월이 되어 큰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종수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식 당일 정화와 선옥은 종수를 휠체어에 태워 결혼식장으로 갔다. 종수는 턱시도를 입었고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멋있었다. 딸 민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종수에게 다가왔다. 아빠, 민지는 종수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고마워요. 미안. 카다. 딸, 아빠가 많이 걱정했지. 종수는 힘겹게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딸은 아버지를 껴안았고 종수도 딸을 안았다. 정화와 선옥도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종수는 휠체어에 앉아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정화는 옆에서 종수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선옥도 함께 있었다. 딸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으며 종수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종수는 정화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 포기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붙잡아 줘서 고마워.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화와 선옥은 종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실에서 종수를 침대에 눕히고 정화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피곤하지? 푹 쉬어. 근데 좋았어. 딸, 행복해 보여서. 종수는 눈을 감았고 정화는 그의 손을 잡았다. 선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선옥이 정화를 불렀다. 옳게, 정말 대단해. 종수를 포기하지 않은 거. 그게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냥 제 남편이니까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올케가 목숨 걸고 종수 지킨 거야. 선옥은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올케가 아니었으면 종수 진짜 못 돌아왔을 거야. 의사도 그랬잖아. 보호자가 잘 돌봐줘서 회복한 거라고. 매일 와서 말 걸고 손 잡아주고 돌봐줘서 종수가 돌아온 거야. 형님도 도와주셨잖아요. 나는 나중에야 왔어. 처음 몇 달은 올케가 혼자 다 했잖아. 정말 대단해. 선옥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 올케한테 정말 미안해. 모두 올케 탓이라고 했잖아. 포기하라고 했잖아. 종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지 못했어. 종수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형님한테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형님이 와주셔서 저 힘이 많이 났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고 침대에 누워있던 종수가 작게 말했다. 고맙다. 둘 다. 정화와 선옥은 종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 뒤 종수는 많이 회복되었다.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왼쪽 다리가 약간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정아와 종수는 15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공원이 보였고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 여기서 편하게 살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이들도 다 컸고. 종수는 정아를 보며 미소 지었고 정아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많이 미안해. 그때 당신이 그만두자고 했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어. 근데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형편 나아지려고 그것만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을 안 했어.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몰랐어, 여보. 당신이 쓰러질 줄은 정말 몰랐어. 종수는 정아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도 제대로 말 안 했으니까. 그냥 힘들다고만 했지. 얼마나 힘든지는 제대로 말 안 했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여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서로한테 솔직하게 말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화야. 응.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종수는 정아를 바라보았고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중환자실에서 언제부턴가 다 들었어. 당신이 매일 와서 말 걸어준 거, 손 잡아준 거, 내가 깨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거. 여보, 정말이야? 응. 의식은 없었는데 목소리는 들렸어. 당신이 제발 일어나 달라고 하는 거,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들었어. 그래서 나 돌아올 수 있었어. 종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 사실 포기하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어. 깜깜한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 근데 당신 목소리가 들려서,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 돌아왔어. 정아는 종수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이정아와 박종수 그리고 이선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과 고통을 견디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